현재 지금 대만 해군은 세계 한 22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대만 해군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대만이 스스로 좀 실패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 대만 해군의 주력함은 키드급 구축함 4척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대만도 80년대 90년대에는 사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FCK-1이라는 거를 90년대 초반에 대만이 만들고, 우리는 비슷한 전투기를 200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때 대만이 사실 너무 좋은 걸 하고 국산 개발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군사 개발, 그러니까 국방과학 기술력들이 90년대 이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좋은 배들은 뭐냐, 미국이 중고를 파는 건데 이미 40년 이상 수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수상 전투함이라 할 수 있는 게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다음에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있는데, 이 키드급이라는 거는 수입한 것도 문제지만 성능, 그중에서도 동시 다목표 대응 능력이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의 4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대만은 어떻게 하냐, 미국한테 무기를 팔고 미국 이지스 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 국방과학 기술 폭망사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뭐였냐면, 프랑스제 군함을 이제 우리나라 군함 대신에 선택하려다가 완전 말아먹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만의 국방조선, 그러니까 군함을 만든 기술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광화6 아니면 이제 토장급이라 해가지고 소형 고속함, 그러니까 이제 배들의 크기를 보면 우리나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이제 10,000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전투함은 4,000에서 5,000톤, 이거보다 작으면 한 3,000톤인데 고속정 고속함이라 해서 1,000톤 이하급 배들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배들은 나름대로 펀치력은 괜찮아요. 펀치력이라는 건 공격력. 그래서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슝팽3라 해서 아직 대한민국에도 없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그러니까 한 시속, 우리나라 대한미사일은 한 시속 한 900km에서 1100km로 가는데, 유인미사일들은 시속 한 3000km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탑재를 하는데, 문제는 방어무기가 없습니다. 방어무기가 없다는 게 뭐냐, 미국이 중국 눈치를 봐가지고 방어용 대공미사일이라든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를 안 해줘서 소형함들은 대공무기가 없고, 이제 좀 큰 배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꾸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장들이 있어요. 현대전에서 대공 방어 능력이 없는 군함은 거의 한 내놓은 자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펀치력이 좋아도 항공기가 공격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구축함을 개조한 캉딘급 같은 경우에는 시체퍼린이라는 미사일을 쓰는데, 대공 미사일을 쓰는데, 이 대공 미사일은 이 한 1960년대 70년대 쓰던 그 수준이에요. 미사일도 유력하지 못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럼 국산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한국보다 한 20년 정도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국산 대공 미사일 달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해공이라고 하는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면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 나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공 미사일은 360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기 어느 방향에서 와서 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은 수직 발사관이라는 것에 쓴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쏘니까 쏘고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향 대응이 가능한데, 일단은 대만은 함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수직 발사관 만든 기술이 없어서 경사 발사관을 쏴요. 그러면 왼쪽으로 쏘면 오른쪽에 있는 미사일, 오른쪽에 있는 표적으로 갈 때까지 한참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차이가 한국이랑 한 20년 정도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사실 가난한 자의 전략 무기라 해서 인원이 작은 나라일수록 잠수함이 중요해요. 왜냐, 잠수함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잠수함 한 척을 찾을 때 실전에서 1982년 영국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은 당시 세계 3위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잠수함 한 척을 찾기 위해서 40척 이상의 수상함을 동원했는데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잠수함 못 찾은 적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잠수함이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만 해군이 쓰고 있는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진짜 80년 된 잠수함을 훈련함으로 아직 현역으로 굴리고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2척의 잠수함을 쓰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한 40년이 다 돼가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국산 잠수함 하이쿤급이 올해 취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잠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불안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엄청 조심하게 테스트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해군 대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상 전력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지스 구축함이 없다.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건 대공 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군함이 없다랑, 잠수함이 한국은 20척 이상인데 이제 대만은 3척 정도밖에 없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만 해군은 사실 그 대만이 조선음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수입해서 쓰면 되지 왜 국산을 만들어,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이게 폭망의 원인이에요. 1990년대 80년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 대만 진짜 돈이 많았습니다. 한국 국민소득이 거의 2배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만은. 그런 때에 이제 군함을 자체 건조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 중인 울산급 구축함을 대만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 7척 정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때 대만 해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대만보다 못 사는 거지 국가한테 군함을 수입해야 되냐, 이건 굴욕이다. 야, 저 후진국들한테서 군함을 사겠다는 게 말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울산급 구축함은 뭐 지금 기준으로서는 좀 구형이지만, 울산급 구축함 자체가 NLL에서의 작전을 상장으로 만들어서 1980년대의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이 울산급 구축함의 장점이 고속정 킬러라 해가지고 함포가 많아서 그 작은 고속보트들을 공격하기 좋아서 대만 해군 있으면 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우리가 못 사는 나라한테 군함을 수입해야 되냐, 이건 모욕적이다, 이렇게 계속 옆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만 해군은 좀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80년대 후반에 국교 정상화라 해서 이제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경쟁을 할 때, 중국이 항상 수교를 하면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고 우리도 그걸 받아줍니다. 대신에 우리는 정말 끝까지 성의를 다해서 이제 좀 지켰는데,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냐, 일본이 대만과 단교를 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랑 세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야, 우리보다 약한 애들이 단교하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막 혐한 정수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한국으로부터 군함을 수입하겠다, 이거는 진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만 신문 기사들, 이 기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국 다 때려 죽일 기세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잘못은 아닌데 자존심 상한 게 너무 큰 거죠. 이때 접근한 것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라파에트라는 군함을 대만에 팔려고 했고, 이 군함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라파에트급 군함은 스텔스 구축함이라 해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만 버전에 맞게 만들어주겠다고 막 꼬시고 있는데, 프랑스도 중국 눈치를 봐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봐버리냐, 판마 계약은 다 했어요. 다 달아준다고 하고 대만 해군 요구해준다는 것도 했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다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중국이 프랑스한테 항의를 하니까 프랑스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지 않았어요. 이게 뭔 소리냐, 군함은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에다가 무기를 달면 군함이 될 거 아니에요. 배에다 다른 무기를 다 빼서 수출을 하겠다. 그러면 무기는 대만 해군이 프랑스한테 묻겠죠. 무기는 그럼 어디서 구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라파에트급 군함은 프랑스에서는 선체랑 엔진 정도만 팔고, 거기 들어간 무기는 대만이 알아서 다 구해야 되는데, 대만이 알아서 다 구하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져서 거의 정가의 4배, 3배를 주고 샀다는 이야기까지 있고, 이 과정에서 방산 비리를 밝히려는 의문의 해군 장교가 실종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망으로 인정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방산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대만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냐, 책임자들 대충 문책도 안 받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죽는 게 됐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프랑스한테 이제 이렇게 통수를 하고 하나 맞고 난 다음에 또 시작했던 게 또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 잠수함을 만들고 수출을 하려 했는데 잠수함이 판매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한테 잠수함을 팔겠다 하고 계약서하고 돈도 다 줍니다. 그러다가 또 중국이 이야기를 하니까, 계약 도중에 원래 4척 이상의 잠수함을 계약을 하고 이제 대만 국내 건조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는 걸 다 포기를 해서 그거를 네덜란드가 다 파토를 해서 원래 6척 이상의 잠수함을 건조해야 되는데 2척만 제공합니다. 이래서 대만은 방황하게 되고, 이때쯤 되면 이제 슬슬 국내에서 건조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겠다는 거는 완전히 다 접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대만이랑 단교를 했지만 미국은 대만 관계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있어요.
대만에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률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대만은 미국에 무기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돈 많이 쓸 테니까 제발 무기 팔아줘. 그때 당시에도 대만 또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무기 요청을 했는데 미국도 중국 눈치를 봐서 대만이 미국한테 무기를 한 100종류 이상 이제 신청을 하면 그중에 승인받는 게 한 2종류 다 자릅니다.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가 승인을 받다 해도 원래 배달되는 것보다 뭐 제품을 바꾸거나 옵션을 바꾸거나 배달을 한 10년 정도 늦추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대만의 자체 함선 건조 기술력 발전이 안 되니까 한 2010년대 들어서야지 다시 대만의 잠수함과 군함 건조에 대해서 추진을 취재하고 있고, 현재 대만은 수상함은 경구 구축함이라서 우리나라의 인천급 구축함은 한 절반 크기 되는 거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잠수함도 하이쿤이라고 하는 국산 잠수함을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해군력 측면을 봤을 때 대만 해군은 중국 해군의 한 40분의 1도 많이 잘 쳐준 거예요. 5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내용만으로만 사실 대만 현지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랑 2시간이 뭐냐. 진짜 거의 반나절 이상 깊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 사람들도 좀 굉장히 답답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아는 걸로 생각한 게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 많으니까 국내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 그냥 수입하면 되겠지. 근데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고, 아, 우리 수입하는 데 없어도 미국이 도와주겠지. 미국이 안 도와주고. 이런데 이 시점에서 4, 5년 이상 예산 소모될 대로 다 되고 이러면 진짜 돈이 부족했어서 정작 국내 개발 시도할 때는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무기 연구 개발하는 거는 인력 유지가 필수적인데, 몇 년 동안 수입하겠다고 하니까 원래는 미사일을 만들던 사람, 군함을 만든 사람 다 떠나갔죠.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국산 개발이 안 되고 이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율곡 사업 때부터 국산화에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곡 사업 전에 번개 사업이라고 1970년대 우리는 총도 하나 못 만들었고 수류탄도 못 만들었어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서 국산 개발을 하려 할 때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이 능력이 없어서 청계천에 세운상가에 가가지고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총과 폭탄 같은 거 만듭니다. 이때 잘못해가지고 총도 터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했냐? 개발자들한테 직접 쏘라 시켰어요. 터지면 이제 네가 목숨 위험하다. 그리고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 개발하는 사장을 경찰 유치장에 가둬버립니다. 일정 못 지겠다고. 국산화에 목숨을 건 나라랑 걸지 못한 나라가 여기서 차이가 생기고, 대만은 너무 뒤늦게 국산화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대만 현지에서 누구나 다 국산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국산 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작점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보잘것없고 힘든 게 너무 많았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전투함 중에서는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함이 2척인가 있었어요. 그 한 100척 넘는 것 중에. 그때 당시 일본은 모든 이제 구축함에 대공 미사일이 달려 있었고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어링급이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군함이 있어요. 이미 1980년대 당시에도 40년 이상 된 배를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배가 없어가지고 기어링급을 강제로 운영했거든요. 불이 나도 억지로 껐어요. 왜냐?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배가 그 배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힘든 과정에서 국산 배를 만들려고 우리가 시도를 했으나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이 부족해서 일단 우리는 잠수정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잠수정이라서 돌고래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전투보다는 특수부대, 솔직히 말하면 간첩을 북한의 북한공작원들 침투시키는 용도로 만든 이것부터 시작했는데, 이것도 만들 때 가라앉을까 봐 1m씩 잠수를 하고 개발자들이 탔어요. 야, 이거 내가 타서 만든 거니까 물 새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만든 게 지금 현재 이 돌고래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마포에 가면 서울을 한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잠수함이 시절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장고고 계획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장고고, 우리나라 바다를 만든 이제 그 고려시대의 명작을 해서인데, 잠수함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독일에서 이제 설계 도면이랑 기술 이전을 봐서 만든 데 도전합니다. 그리고 광개토 계획을 시작합니다. 광개토는 광개토 대항함 이름을 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급이라든가 포항급 구형 함정들은 미사일 같은 것도 없고 헬기도 없었는데 미사일도 달고 헬기도 달고 현대적인 함정을 한번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도전을 한 게 이제 광개토 대항함이고,
광개토 대항함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광개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투함, 수상 전투함들은 KDX-1, KDX-2, KDX-3라고 합니다. 이거 KD-1, 2, 3 하는 분들은 사자예요. 가짜니까 그 부분들 많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 광개토 1, 2, 3라고 하는데, 광개토 대항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점점 크게 만들어서 광개토 1, 2, 3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19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IMF가 터져버립니다. 이때 그 수상함은 광개토 2, 지금은 이순신급 수상 그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은 장고급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이때 건조 수량과 축소가 많이 됐고 그 개발자도 많이 던졌는데, 국방 예산만큼 연구개발만큼은 지켜야 된다 해서 어떻게든 지켜내서 결국에는 이제 IMF가 끝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초의 한국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건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해군 전력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광화 2호 계획 같은 경우는 라파이트급 도입 계획인데, 1호는 우리나라에서 울산급 수입하는 거였고, 그게 3, 4, 5호는 쉽게 말해서 짬됐습니다. 짬됐다는 건 계획이 취소됐어요. 수입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다가 거의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배들은 노후화되고 대체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점점 세지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30년 된 군함, 지금도 주력으로 쓰고 있는 키드급 구축함을 판매하기로 합니다. 이러면서 키드급 구축함을 보조할 수 있기 위한 계획으로 광화 6라는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이때 대만은 우리가 그 능력이 없는 걸 인정을 해서 다시 6를 만드는데 2보다 훨씬 더 축소됐습니다. 200톤급 이하, 뭐 우리로 치면 솔직히 말하면 통통배라고 비슷하고 요트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미사일 2발만 다는 고속정을 만들어서 일단 국산화해보자라는 걸 해서 요건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토장급이라 해가지고 200톤보다는 좀 크고 1000톤급 미만의 그 쌍동선이라는 거는 배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게 아니라 밑에 튜브 같은 게 2개 달려 있어가지고 2개의 동으로 떠다닌다. 이 토장급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적인 함포랑 그다음에 대한미사일 16발에 달해서 나름 중국의 항공방 킬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2000년대, 2010년대부터 만들어지고, 2010년 이후에는 하이쿤 계획이라 해가지고 국산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개발하는 한 10년 걸립니다. 왜냐, 잠수함은 진짜 고장나면 물 새면 가라앉으면 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작년에 이제 나가피사급이라는 게 침몰해서 승무원들 전원이 이제 좀 사망하기도 했는데, 기술 이전을 받을 거나 해준다는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리려다가 들켜가지고 그 개발자들이 좀 실형을 받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게 성능이 너무 낮다 이렇게 하면서 대만군이라든가 대만 시민들은 대만의 자체 무기에 대해서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원래 국산 개발하면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낮는데 기술 확보하면서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기술 개발할 시간이 어딨냐 이러니까 기술 개발 시간이 더 부족해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과 대만 해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국산화에 대한 의지,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됐던 의지 부족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돈은 많은데 돈 많으니까 수입하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90년대 이후에는 중국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미국조차 대만의 무기를 파는데 눈치를 보여가지고 수입이 안 됐고, 그러니까 악수 개발을 할 때 또 성능은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국방 군사 개발, 배를 개발한 건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날 때 축사로 이 배를 만드는가 정말 많이 고민했다. 이게 한 척에 1조 원이거든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가짐과 의지가 최고 대통령을 필요한 최고 지도자,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의 지원이 있었어야 됩니다. 무기 성능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건 분명히 고쳐야 되고, 수입산이 더 좋은데 왜 수입산 써야 돼?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항상 무기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산 무기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이거 쓰니 다른 거 수입산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무기를 만들지 못하면 어느 순간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대만의 사례를 봤을 때 언제나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자주국방 그리고 국산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강철 같은 의지를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해군 무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대만에서 좀 난리가 났던 사건이 P6라고 하는 훈련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조종사 2명이 사망했는데, 이게 훈련기가 대만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가 40년 된 거예요. 대만이 후속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취소됐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대만 정부가 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만에 군대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오래된 비행기를 끌고 다닌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처음에는 시민들이 하자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갔다가 이거 수입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바뀌면 수입하는 여론들이 높아집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만도 로비스트를 있고 한국도 로비스트를 있고, 로비하신 그 국방군사 로비스트는 국산 무기 개발할 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해외 수입을 할 때 거기서 커미션을 받습니다. 이분들의 입김이 강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은 일관적인 관점으로 계속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외부의 방해, 해외에서 수입하면 좋아, 이거 왜 사다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해,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의지가 지금은 대만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의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비교할 수 있는 대만의 AIDC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 대비 인원이 한 반 정도 줄었고, 꾸준히 국산 무기를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만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반들이 많이 날아간 상태에서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만 해군도 자신들이 역량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독침 전략, 벌떼 전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같이 혼자 죽지 않는다. 대만은 중국의 항공모함을 어떻게든 격파하고 격침시킬 수 있게 소형 함정들에다가 미사일을 대량으로 장착해가지고 한 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고 분산돼서 작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에서 쏘는 것보다 지상에서 이 배를 향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해안 방어정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드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고, 사실은 또 중국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신무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 해군은 중국의 침략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게리라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의지들이 있고, 하나 다행인 거는 대만이 드론 기술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시장도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한 해상작전, 해군력 증강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 해군과 한국 해군의 차이는 지역 해군과 연안 해군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게 군사 용어인데, 대항 해군이라고 해서 전 세계 어디든 군사력을, 해군력을 파견할 수 있는 국가 이런 게 있고, 지역 해군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가. 근데 연안 해군은 자기 바다, 영해를 모두 다 지킬 수 없어서 땅 가까이에서 작전해야 되는 그런 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점에서 대만 해군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게 숫자도 부족하고 질도 부족합니다. 특히 상륙 작전을 막기 위해서 많은 잠수함이 필요한데, 그 잠수함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게 아직까지는 현실이에요. 하나 있는 잠수함도 제대로 아직 개발이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대만이 이 잠수함 기술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고 발전시키는 게 따라서 어쩌면 대만의 해군력뿐만 아니라 대만의 미래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잘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KDD-14라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과의 좀 갈등이 있어서 전력화가 예정보다 한 3년 정도 지연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인데, 대만의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본받아서 사업 진행일 때 좀 추진력 있게 가고, 그리고 꾸준하게 전력 증강을 하고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우리가 대만의 그 해군력 실패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 긴 마라톤의 최종 스퍼트에 달려 있고, 이제 실용화와 수출의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KF-21 기사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 건 2007년,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한 건 2002년인데요. 무기 개발이라는 게 한 20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긴 템포와 긴 사업이에요. 그 과정에서 KF-21은 일단 태어나기 전에 만들지 말지 10여 년간 논쟁을 하고, 그리고 10여 년 가까운 8년 7개월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이걸 완성을 하고, 이제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실제로 공군이 쓰는 전투 장비로서의 갖추는 실전 배치라는 단계에 앞서 와 있는 것이죠. 약 9월 17일부터 이제 인도가 된다는데, 인도가 된다는 건 뭐냐? 지금 현재 KF-21이 카이의 사천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이것이 공군에 납품이 돼서 이제 이전까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시험비행 조종사가 몰고 있던 그 양산형 KF-21이 이제 공군 조종사한테 실제 무기로서 취급되는 테스트 장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임박해 왔다. 그리고 올해까지 8대 이상의 KF-21이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대, 그러니까 스쿼드론으로는 3개 스쿼드론 이상이 이제 전력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전투기는 2대 혹은 4대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4개가 한 개 편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현대전의 기본 공중전 전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2개 이상의 편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킨 임무에 연말까지 투입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20년간의 개인 개발 기간 동안에 이 마지막 납품 절차가 끝나면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전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이 잘 되는지에 따른 또 30년간의 여정이 남아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 몇 번째인가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잘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KF-21이 세계 8번째 전투기를 만든 국가라는 거는 이 기준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아닌 제트 엔진을 단 전투기 중에서 세계에서 8번째로 전투기를 자체 생산했다는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제 제트기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객기라든가 아니면 공격기, 그러니까 공중적 능력이었으면 여기에 쳐주질 않고요. 반대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데, 이탈리아는 현재 유럽과 공동 개발,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조별 과제를 수행해서 만든 유로파이터라는 게 있고, 그전에는 피아트에서 만든 G91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애매하냐? 전투기를 100% 만든 게 아니라 엔진과 뒷부분은 미국에서 들여왔는데 앞부분을 그 이탈리아가 만들어서 절반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끼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쳐서 일반적으로 전술 전투기, 그러니까 현대전에 쓸 수 있는 현대적인 전투 항공기로서는 세계 8번째로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8번째로 세계 8위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1세기에 처음 들어서 전투기를 만들게 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나머지 7개 국가들은 뭐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세기에도 한 자리 했던 국가들이에요. 지금 뭐 우리 한국보다 못 나가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는 후발주자로 진행된 신생 국가로서는 정말 거의 유일하게 국산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고 그의 21세기에 성공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없었던 시험 비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비행이 1600회라는 거는 뜨고 내린 거를 1600번 하는데 그 한 번 내릴 때 한 1시간 정도 비행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온갖 것들을 다 테스트합니다. 일부러 추락을 시키기 직전까지 비행시킨 다음에 그 비행기가 잘 회복을 하나, 이런 스핀 회복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잘못 발사하면 터지거나 닿을 수 있는 그 위험한 무장 발사 시험, 이런 것들이 다 1600회 시험 비행 중에 있거든요. 조종사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작사랑 인터뷰를 한 결과 위험한 순간이 있었으나 그것을 다 극복하고 무사히 출격해서 무사히 착륙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락 사고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의 전투기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최소한 그 프로그램 코드라 해가지고 전투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코드들이 뭐 80만 줄에서 이제 120만 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품들이 100만 개 가까이 간다, 뭐 20만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다 문제없이 작동이 돼야지 안전하게 뜨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수행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전투기 그리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개발 과정 중에서 프로그램 코딩을 잘못해서 조종사가 조종 과정을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면 여기 맞춰서 비행기의 플랩, 날개 끝에 있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들이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코딩이 잘못돼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가서 추락해서 사람이 죽거나 이런 사고들이 매우 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없이 아주 무사히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됐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 또한 그 시험 비행이라는 게 그냥 몇 번 한지 1600번 시험 비행하면 이제 안전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게 아닙니다. 이 비행기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행기가 몇 번 비행 시험을 하고 뭘 검증해야 되는지 이런 거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런 것도 무사히 수행한 데다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거는
최근 30년간의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가령 KF-21을 맞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유로파이터, 라팔 이런 것들은 한 4, 5년 정도 늦어지고 KF-21보다 성능이 좋은 미국의 F-35 같은 경우에도 한 2012년에 실용화된다는데 실제로는 2017년 한 5년 이상 늦어진 이런 결과가 있는데 비해서 KF-21은 우리 연구진들의 우수한 그 연구 능력과 그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또 국뽕을 깨나 싶지만 우리가 다행히 돈도 많고 무기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인 파워가 있는 나라라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KF-21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데 우리 혼자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이라는 미국 방산회사, 세계 최대의 무기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KF-21을 이제 개발할 때 연구진들을 파견해서 조언을 줬어요. 한 10명 이하로 오셨는데 원래 대한민국은 그 T-50이라는 최초의 국산 훈련기를 만들 때에도 이때도 록히드 마틴과 우리가 F-16 전투기를 살 테니까 초음속 훈련기 기술을 전수해줘 라 해서 전수를 받았는데 록히드 마틴 이때만 해도 니네들이 기술을 전수한다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이 이제 대만이라든가 다른 일본에 기술 전수했는데 잘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T-50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미국이 전수해 준 걸 다 인정받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한 능력을 바탕으로 KF-21을 갈 때도 우리가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한 대가로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지원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난관이 있었어요. 원래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록히드 마틴이 한국한테 25개의 기술을 이전해 주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21개는 괜찮다고 했고 4개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4개가 너무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유명한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대통령 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KF-21이 개발이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하면서 개발 취소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2012년, 13년도에 있었어요. 왜냐? 이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거는 전투기 두뇌와 눈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들이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에이사 레이더, EOTGP, EOTS, 그 다음에 EW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은 뭐냐? 전투기한테 미사일을 쐈을 때 누가 이제 전파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무장이 미사일에다가 기관총을 쏠 때 조준하는 장비 이런 것들은 전투기의 전투 임무의 핵심적인 거였는데 요거를 기술 이전 안 해준다 했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과거라면 우리가 그냥 기술 이전 안 해주면 못 만들겠다 했겠지만 우리는 그때 이제 탐색 개발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주도했던 내용인데 이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 손으로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1개 기술만 받았지만 우리가 나머지 4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멋지게 성공을 한 것이죠. 지금 와서 보면 다행인 게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안 해주니까 수입해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도 제가 사실 기사를 썼는데 그때 우리 4대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쓰면 댓글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너무 애국심을 강조해가지고 한다, 거짓말을 한다, 과장한다, 너 KF-21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 다 제가 유튜브 정상 출연하면 제가 아마도 이제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 개발 기술에 대해서 실제로 확신이 있었고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사히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술을 해결한 걸로는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것도 좀 긴 스토리예요. 뭐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KF-21은 사실 누구도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개발비가 8조, 양산비가 12조가 되고 2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KF-21을 갈지 말지, 만들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그럼 뭘 했냐? 연구진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하신 분들 모아서 연구 용역을 돌리면 대한민국 이걸 한 게 맞아? 틀려? 보고서를 쓰게 한다. 거의 10개 정도의 보고서가 썼는데 그중에서 8개 이상이 지금 현재 안 된다. 한국은 능력이 없다 했다가 마지막 보고서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통과됐는데 가능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은 전투기를 처음 만드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처음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들이 뭘 믿고 사겠느냐. 그래서 수출 파트너를
반드시 구해라 했는데 이게 정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게 됐을 때 튀르키예랑 인도네시아를 이제 협상을 했는데 여기서 튀르키예는 한국한테 과도한 요구를 했어요. 지금에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거의 뭐 지분을 거기가 최대 지분을 자기가 갖겠다. 그래서 파는 거랑 만드는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0%의 개발비를 분담하고 나중에 구매도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도 사실 많은 우리가 이야기가 많은데 검색하거나 매니아 분들은 다 아세요. 뭐 가령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협상하다가 훈련기 같은 거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인도네시아 관련자분들의 숙소를 침입하다 걸려가지고 외교 문제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파토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의 개발비를 분담하고 한국이 7조 원 가량을 분담하는 걸로 해서 공동개발 형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고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야 우리가 1년에 3천억, 4천억씩 못 주고 1년에 이제 1,000억 정도씩 줄 수 있어서 한 30년 분납 같은 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분납을 허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들 1년에 얼마씩밖에 못 준다고 하면 이 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얼마만 내 하면서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으로 깎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논쟁이 많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했는데 이렇게 깎으니까 뭐 사업을 파토내자, 뭐 인도네시아에 침공하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뭐 거기에 특수부대 보내자 이런 소리도 하신 분도 실제로 계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했고 덕분에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이제 초음속 기능을 갖췄다는데 이게 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 전투기는 초음속 기능이 필요합니다. 초음속이란 건 음속을 도입하는 거고 음속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국제선 여객기들 이런 것들은 막 0.95 정도 그러니까 소리의 95% 속도 정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소리가 중요하냐? 초음속을 가기 위해서는 기체가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됩니다. 음소리보다 속도가 빠르게 되면 그 충격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디자인이 새로 바뀌어야 되고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암속 비행기는 군용기는 대체적으로 지원 임무나 공격 임무, 지상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고 적의 항공기라든가 전투기를 상대하는 것들은 반드시 초음속 성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점에서 KF-21은 마하 1.8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F-15보다는 느리지만 FA-18이라든가 F-16 그러니까 미국 현재 지금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주력 전투기들 속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초음속 전투기를 하는 것이고 기동성 측면에서는 F-16이나 F-38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기동성이란 건 뭐냐? 뭐 전투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전투기 게임을 하면서 막 선회를 하면서 적 미사일 피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적 미사일을 뭐 기동을 해서 피하기는 어렵지만 빠르게 가속하고 감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투창 던지기를 하는 생각하시면 빨리 달려가지고 투창을 던지면 멀리 가죠. 비행기도 비슷한 게 있어요. 비행기가 가속을 빨리 해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더 멀리 갑니다. 그럼 적보다 먼저 쏠 수가 있어요. 이 성능이 중요한데 KF-21은 F-16이나 F-18과 같은 미사일을 쓴다 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4.5세대 전투기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전투 장비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행기가 프로펠러에서 제트 엔진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세대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비행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전 세대랑 확연히 차이 나는 기능이 새로 생기면 이거는 세대를 바꾼다는데 지금 현재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나오는데 4세대 전투기가 지금 현재 전체 전투기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세대는 나온 지 한 20년 됐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생산하지 못했어요. F-35, F-22, 뭐 J-20 이런 게 5세대 전투기를 하는데 이런 전투기,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은 4세대랑 다른 게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5세대 전투기랑 비행전자, 항공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투기의 눈가기가 되는 시스템이나 컴퓨터들이 5세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선택적으로 4세대기와 5세대기 중간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최고의 성능은 아니지만 거의 메인스트림급에 가까운
그래서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좋은 전투기를 4.5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이것들이 현재 전투기를 판매하는 수출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KF-21은 그런 4.5세대 성능을 가졌다. 그래서 5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스텔스 성능. 이건 레이더에 안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레이더가 이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을 할 때 전투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잡음이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는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달성해서 세미 스텔스 기술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에게 잘 안 보이거나 피할 수 있다라는 기능을 갖추고 항공 전자 시스템은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적을 포착하는 적외선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은 5세대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4.5세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5세대 전투기로 KF-21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경쟁자인 4.5세대 전투기랑 크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지금 세대를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경쟁 기종인 4.5세대 전투기 F-16, F-A-18, 유로파이터, 라팔 같은 경우에는 4세대에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자장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런데 KF-21은 처음부터 5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만들고 개발된 전 세계 유일한 전투기라는 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방금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잡혀도 이제 약간 잡음처럼 보이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스텔스라고 검색하시면 무슨 가오리 같은 비행기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렇게 생긴 이유가 레이더에 잘 안 잡히려면 특수한 법칙과 규칙에 근거해가지고 비행기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날개 각도를 42도에서 45도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규칙들을 KF-21은 거의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만 빼고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내부 무장창이라 해서 무기를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기능은 지금 현재 KF-21에 없습니다. 그런데 표면이 매끈해야지만 저게 잘 걸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파 흡수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울퉁불퉁하게 생긴 비행기에다가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페인트를 바른다고 스텔스기가 안 돼요. 매끈하고 단순하게 생겨야지만 레이더 전파를 잘 피할 수가 있는데 KF-21은 이 동체는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무장 같은 경우에 내부에 무장을 장착 못해서 내부 무장창 장착 개조를 하면 KF-21은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다. 처음 개발할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부 무장창만 만들어지면 끝인가? 그게 그처럼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KF-21 EXT라고 하는 것입니다. KF-21 EXT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연구 중인 두 가지 KF-21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KF-21의 EX,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으로 가장 핵심은 스텔스기로 개조하기 위해서 내부 무장창을 새로 만들고 스텔스 페인트라든가 소재를 붙여서 이 KF-21을 본격적인 스텔스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요거가 되면 KF-21은 지금 현재 F-35, F-22와 같이 똑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진화하고 요것뿐만 아니라 드론을 조종하거나 유무인 복합 기능이라 해가지고 인공지능 파일럿이 조종하는 이런 기능도 추가를 고려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예산이 정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서 자체 연구만 되고 있습니다. 올해랑 내년 중에 이 예산과 획득 계획이 확정된다면 몇 년 안에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무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포가 있습니다. 기관포는 웬만하면 쓰면 안 됩니다. 현대전에서 미사일이 다 떨어지고 아니면 적이 너무 급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긴급한 옛날에 그 은장도 같은 이런 비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전투기의 핵심은 폭탄과 미사일인데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 공대함 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대공 무장은 에어 투 에어, 적 공중전을 할 때 쓰는 미사일을 뜻하는 것이고 공대지 무장은 에어 투 그라운드, 공대함 무장은 에어 투 십. 그래서 배나 지상의 표적을 공격할 때 쓰는 유도 폭탄이나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KF-21은 어떤 단계에 있냐? 공대공 무장은 수입산에 쓰고 공대지 무장은 국산에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F-21형 무장으로 같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LIG DNA가 기체를 만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드는 철룡이라고 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요건 현재 지금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데 KF-21 장착을 하면 서울이라든가 인천 상공에서 이걸 미사일 발사하면 북한 끝에 있는 표적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엔진이 안 켜져서 추락한 사태가 있었는데, 최근 7월 달에 이 엔진 작동이랑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성공해 가지고 아마 내년 안에 개발이 완료될 것이고, 문제는 공대공 무장이에요. 지금 현재 KF-21의 공대공 무장은 독일과 영국이 만드는 이제 아이리스-T라고 하는 단거리 공대공 무장과 MBD라는 유럽의 방위사업청에서 만드는 미티어라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두 미사일 다 성능이 좋아요.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쏘고 한 90도로 꺾으면서 적을 공격하고 자동으로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200km에 달하는데, 이 세대 전 미티어보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2세대 전의 그 공대공 미사일들 한 60에서 100km 정도 갔어요. 그런데 200km라는 거는 이 2배 이상 갈 수 있다. 이거는 적과 접근하기 전에 더 훨씬 더 멀리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공중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중전은 선빵이 필수인 현대전입니다. 먼저 공격하면 상대방이 이걸 막고 다시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투기에는 장갑이 없기 때문에 맞으면 그냥 무조건 골로 갑니다. 그래서 적을 무엇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측면에서 미티어 미사일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대신에 이런 미사일들은 공급이 좀 딸려요. 그리고 비쌉니다. 가령 이제 IRST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대공, 공중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대공, 그러니까 지상의 트럭이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공중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IRST, 이리스티 미사일을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미티어 미사일은 KF-21뿐만 아니라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그리펜까지 여러 종류가 같은 무장을 쓰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좀 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국산화 작업을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공공이라는 것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공공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공공은 이제 사업자가 정해져서 LIG DNA가 체계 통합을 맡아가지고 개발이 진행 중이고, 거의 이제 수입산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2032년 이후에 개발이 완료될 거예요.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장공공입니다. 이거는 일명 한국판 미티어라고 하는데, 사실 미티어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미티어가 200km 정도로 이제 엄청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다른 경쟁 미사일 대비 2배 이상 멀리 간다고 하는데, 이 핵심이 덕티드 로켓이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막 스타쉽으로 로켓 쏘고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로켓들은 원래 산소가 없는 데서도 쓸 수 있게 산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티어는 산화제가 없어요.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입해가지고 고체 연료를 태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액체 산소라든가 산화제가 없으니까 그 공간에 고체 연료를 더 실을 수 있어서 더 멀리 가는 게 하나 있고, 공기 흡입량이라든 연소량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그 마치 엔진에서 이제 엑셀을 밟았다 뗐다 하듯이 스로틀을 밟는다는데 출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전을 할 때도 연비 운전을 하시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미사일도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다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국내 기술로 구현을 할 예정이고,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 탐색기, 그러니까 미사일에도 레이더가 달리거든요. 요게 아직까지 성능이 좀 많이 부족해요. 차세대 레이더를 일본과 유럽이 같이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파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KF-21에 달하는 장공공은 A사 레이더라 해서 KF-21에 달린 레이더랑 같은 수준의 레이더를 이제 크기만 작게 해서 넣을 거예요. 물론 레이더 안테나 사이즈가 다르니까 탐지 거리는 짧지만 성능은 괜찮거든요. 요걸 넣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만드는 목표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LIG DNA,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사업에서 경쟁 중이에요. 이런 미사일들을 만들 때 각자 업체들이 내가 미사일 만들게 하고 이제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특히 국방과학 기술연구소라는 데서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 건데 미사일 부에는 레이더가 들어가고 로켓이 들어가고 유도 장비가 들어가.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줄 하청업체들을 구합니다. 그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시간이 지금 가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LIG DNA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최근에 지금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왜냐? 얘가 좀 문제가 있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산 전투기만 사고 왜 미사일까지 국산을 하려고 해? 수입해서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유명한 기자분들도 이러는데,
타우러스라고 해가지고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으로 만든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거리 한 500km 정도 되고 F-15K에서도 K에 장착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거든요. 요 미사일을 KF-21에다 그대로 달아가지고 수입산 쓰자, 국산 개발 그냥 파토 내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능이 좋은데 우리 국내 개발하면 그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KF-21에 장착할 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추락했을 때 신문사나 언론사들에서 방송국에서 아 이거 추락했다 망했다 이렇게 고사리 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 수입산을 써야 된다 해서. 하지만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있는 게 있는데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무기는 내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안 만들고 수입하는 무기가 있으면 제3국 수출도 안 되고 내가 마음대로 뜯어오거나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산 무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KF-21 국산 전투기를 할 때 뭐냐면 내 마음대로 KF-21에 들어간 부품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품들이 100%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KF-21의 국산화 비율은 6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KF-21이 한 대에 1,500억이라 했을 때 하나 사면 그 산 금액 1,500억의 65%가 한국 기업한테 간다. 나머지 35%는 해외에 있는 기업한테 주는 돈이다. 이게 국산화율인데 KF-21은 몇 가지 부분들이 국산 부품이 아니고 수입해서 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인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으면 당연히 비행기가 못 뜨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굉장히 전략적인 수출 통제 물자로 됩니다. 지금 현재 KF-21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24라는 엔진을 수입해서 쓰는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KF-21은 한국군이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미국 국무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 전투기에 실리는데 제3국으로 수출합니다. 이러면 수출 승인과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게 잘하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산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 말고 지상의 탱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K9 자주포, K2 전차 이야기를 할 때 국산 파워팩이 없을 때는 수출이 아예 안 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데 파워팩이라고 하는 엔진 부분을 독일이 야, 너 사우디에 그걸 수출하려고? 안 돼. 승인 안 해줘. 이러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군은 이 엔진에 대한 국산화를 했고 이제 2040년을 목표로 항공 엔진 국산화, KF-21에 대한 엔진도 국산화 목표로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KF-21은 멀티롤 파이터라고 합니다. 이 멀티롤이라는 건 역할이 많다는 건데 그 우리나라 회사원 편의점에 다니든 뭐 공장에 다니든 사무실에 있든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절대 안 시킵니다. 사장님들이. 왜냐? 멀고 뽑아먹어야 되니까요.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군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상 공격을 하는 건 공격기, 정찰하는 정찰기, 공중전을 하는 건 전투기 뭐 이런 건데 요즘은 다 시킵니다. 왜냐? 전투기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중전과 지상 공격 작전을 다 할 수 있는 게 KF-21이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이제 시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초음속으로 적의 배를 뚫고 지나가는 그 미사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배도 공격할 수 있고 거의 잠수함 빼고는 거의 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진화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 중에 뒤돌아보면 그 KF-21 현재 2가지 새로운 버전들을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한 KF-21 EX 스텔스 5.5세대 버전이 있고 KF-21 EA라는 게 있습니다. 그 EA 에브리띵 그 축구 게임 만드는 건 아니고 일렉트로닉 어택 버전이라는 건데 일렉트로닉 어택이 뭐냐? 쉽게 말해서 전파 방해 및 적 항공기의 전자 위협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적 레이더들이 있으면 우리 레이더는 작동을 잘 되게 하고 적군의 레이더는 다 먹통으로 만듭니다. 먹통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 킬과 하드 킬인데 어쨌든 둘 다 킬이에요. 소프트 킬은 방해 전파를 발산해 가지고 레이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게 하거나 아니면 레이더 화면에 전파를 너무 많이 해서 간섭이 많아서 어느 게 진짜 표적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꺼트리거나 과부하를 주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레이더를 작동을 안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파를 사용해서 하는 게 소프트킬이고 하드킬은 레이더를 부숴버립니다. 레이더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가지고 미사일로 공격하는 건데 KF-21EA는 한국형 ARM 그러니까
레이더만 추적해서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거기 KF-21에 장착하고 그다음에 KF-21에 EW, 일렉트로닉 워페어라고 하는 전자전 포드를 만드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얘는 전파 방해만 하는 거예요. 적이 어디에서 전파를 쏘면 거기서 방해 전파를 쏘고 이런 것들을 3개 탑재해서 전자공격 임무에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건 이제 그 캐리어. 제가 너무 늙은 사람이라 그런가 게임 비유를 하면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항공모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캐리어철 같은 경우에는 엄마 모섬, 마더십이 있고 그 안에 새끼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닙니다. KF-21과 드론이 같이 다니면서 KF-21 이쪽을 지휘관이 돼가지고 드론들을 보내서 같이 작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 미사일이라든가 비행기들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데는 KF-21 대신에 드론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먼저 공격하고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MUMT, Manned Unmanned Teaming이라는 개념으로 작전을 할 수 있어요. 이 작전을 하면 KF-21 전투력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KF-21 한 대가 추적할 수 있는 것보다 KF-21 한 대에 여러 대의 드론이 같이 가면 수색도 빨리 하고 공격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KF-21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도 드론을 대신 보내서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게 2030년대 이후에 또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력은 중에서 이제 국방과학, 그다음에 전투기 기술은 한 세계에 8위, 9위, 7위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요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 기술은 다른 뭐 휴대폰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램 만드는 기술 이런 거랑 다르게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몇 등인 것 같아 이거를 정해요. 국방과학기술 기품원이라는 기술품질연구원이라는 데서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군사과학 기술이 몇인 것 같아 이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수준 조사서라는데 그 기준에서 한국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한 4위, 5위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만 떨어지지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들, 최신의 전투기를 혼자 개발하지 못하지만 국제 공동 개발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족한 기술을 몇 개 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생산국과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좋아요? 대한민국 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이제 나래비를 한다 했을 때 상위 90%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앞에 애들이 너무 강력하고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제가 앞서 엔진 이야기를 했을 때 F414 엔진이라는 거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KF-21에 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익스포트 라이센스,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허가를 안 해주면 KF-21 수출이 안 된다. 이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국산 엔진을 만들고 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4종류의 국산 엔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강한 게 어드밴스드 에어로 엔진이라 하는 KF-21용 국산 엔진입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16,000파운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트, 파운드 이런 거 많이 써요. 폭탄 무게도 1톤이라 하고 2,000파운드라 하고 이제 고도도 4만 피트, 2만 피트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KF-21의 추력은 이제 파운드로 16,000파운드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데 이게 전 세계 최고 좋은 엔진들을 한 90%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여 년 정도 개발 기간을 투자해야 되고 5조 이상의 개발 계획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듭니다. 왜 힘드냐? 사람이 모자라서 사람을 더 뽑아야 돼요. 제가 이제 취재를 갈 때 그냥 그 행사장이나 이런 거 말고도 그 연구하신 분들한테 자주 갑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저를 보면 또 김석 기자가 또 기사를 쓰면 또 자기 힘들어하는데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추진과학회라고 전투기 엔진이라든가 말고도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만드는 이런 학회에 가면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시청자 여러분은 잘 안 보시겠지만 작은 강당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 강당 한 2-3개 정도 되는 크기에 우리나라에서 항공 엔진 만드신 분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드립으로 지금 여기에서 뭐 폭탄 같은 거 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항공 엔진 못 만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1년에 관련 박사를 받으신 분들이 18명에서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 몇 명이겠어요? 수백 명이겠죠. 학생이. 그래서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많이 신청한 분들이 늘었고 해서 좀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이공계 분들이 특히 기계공학 이런 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KF-21 엔진 국산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드론용 엔진도 좀 국산화 필요해서 그것도 많이 투자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그 방산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이렇게 국산 엔진을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아까 전에 8대 국가가 전투기를 만드는데 전투기들한 엔진을 지금 현재 생산하는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유럽, 그다음에 유럽 공동, 이거 독자적으로 만드는 데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미국, 러시아 정도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예전에는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엔진 수입하기도 하는데 얘들은 전투기 들어갈 엔진을 지금 현재 못 만듭니다. 이 정도로 전투기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기술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 KF-21 엔진 국산화가 잘 되면 앞으로는 그게 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쩌면 여객기에도 우리 국산 엔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엔진 시간이 거의 한 100조 규모가 넘는데 이러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공개를 당연히 기자니까 기사로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머니인사이드에 출연해서 특별히 제가 미리 스포일러 좀 드리자면 KF-21의 첫 번째 수출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필리핀이냐 혹은 인도네시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성과에 가깝고 최종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머지않아라는 거는 방산에서 머지않아라는 건 사실은 한 3년 정도인데 그 3년은 너무 길고 이제 올해 안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될 것이고 이제 KF-21이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다음 세대의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KF-21은 이제 4.5세대고 이제 5.5세대를 진화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에서 벌써 6세대 전투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KF-21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기대해 주시면 아마 이제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촬영 직전까지 대만에서 한광 42라는 훈련을 이제 대만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취재 활동을 하고 돌아왔고요. 이 훈련은 8월 14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은 원래 한광 42호 훈련이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제 42년째 하는 것이죠. 대만의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육해공군이 다 훈련하는 대만 역사상 제일 중요한 훈련 기간입니다. 이때 단순히 군 훈련 부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내에서도 하고 일반 실제로 작전이 진행되는 모든 부분 육해공군 내에서 하는데 특히나 중요한 게 시내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재한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으로 치면 김포 앞에 어디라고 해야 되나 당산동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도 막 실제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일단 훈련 내용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일반 그냥 우리 주차장 같은 데서 탱크라든가 이런 데들 불러가지고 급유를 하고 도망치는 훈련. 중국 공군이 장갑차라든가 탱크를 공습을 할 때 이거 공습에 피하는 훈련.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우산 천막 같은 걸로 전차가 아닌 것처럼 숨기는 훈련 이런 것도 했고 또 이제 비상 대피 훈련이라는 민간인들한테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공습 경보 낼 때 그냥 공습 경보를 내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방공을 열고 들어가게 하고 요즘에 또 중국 해커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통신망 제거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이페이 시내에 이제 인터넷이 끊겨요.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그 휴대폰이 안 터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무사히 대피시키고 119들이 출동을 하고 신고를 받고 군사에서 하는 것들을 진행하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진짜 전쟁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본 것 중에서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송산공항이라 해서 우리나라 치면 이제 김포공항 같은데 거기 입구를 막아가지고 바리케이트로 막고 모래 이제 방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치는 걸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포탄을 쏘고 대항군들을 해서 진짜 아파트들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총격전 하는 걸 모의하면서 훈련을 하는 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대량 전상자 훈련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중국군이 공격을 많이 해서 대만군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이들을 응급 후송하고 이런 훈련도 진행하는데 문제는 이런 훈련 진행 과정 중에서 예비군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습니다. 예비군 훈련하시는 남자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예비군 복만 있으면 게을러지고 일하기 싫어져요. 솔직히 저도 그랬는데 대만이 워낙 요즘 안보 상황이 위험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할 때 중국이라는 적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1990년대라든가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군이 대만 땅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막는 훈련이었다면 작년부터 시작되는 이 대만 훈련들의 그 트렌드는 중국이 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왜냐? 중국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전쟁이 아닌 것처럼 봉쇄부터 하고 들어와서 대만군은 아주 힘든 환경, 그래서 외부 지원을 못 받는 환경에서 대만이 이제 상륙작전을 허용하게 되면 그럼 시가전에서 어떻게 싸우고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만의 정규군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럼 예비군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시내 시가전에서 진행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훈련들이 없지는 않은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전적으로 해서 실제 포탄이라든가 미사일, 총탄을 쏘는 거 빼고는 실제 장비 가동이나 이런 것들 실전에 급유 훈련이라든가 보급 훈련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기지가 아닌 데서 훈련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관람한 것 중에 뭐 주차장도 있었고 뭐 호수공원 같은 데서 갑자기 헬기가 날아와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갑자기 놀래요. 그리고 그 앞에 헬기가 서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가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이나 군사 훈련할 때 솔직히 일반 시민분들은 그렇게 안 놀라잖아요. 아, 또 훈련한갑다 하는데 대만 시민들도 분위기 자체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전에 그 한강 훈련이라는 게 타이페이 시내 한복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에서 막 특수부대 투입되고 하는데 다 각자 자기 할 거 하고 뭐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굉장히 큰 차이점은 이번 한강 훈련에서 대만군은 이 훈련 장면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거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군사 훈련에 관심 있는 분이 오면 자기 휴대폰 카메라 와서 찍어도 되는 거예요. 찍고 SNS에 올리고 되고, 자기 집 앞에서 막 총 쏘고 있는 거 보면 이런 거 올리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만의 방어훈련이나 군사적에 대해서 신경 쓸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당장 내일이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분들이 모든 전 국민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평소 군사에 관심이 많거나 나라를 지키는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애국심을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대만군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보고 밀덕후, 그러니까 밀리터리 오타쿠 매니아라고 하시는데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 대만 입장에서는 그런 매니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개방하고 실제로 훈련한 것들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국방과 군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거에 더 이제 중국의 침공에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거는 확실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이제 대만 국방부에 일하는 군사 전문가라든가 군인들 관련된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봤을 때 공통적인 거는 전면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논리가 우리 예상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만이 스스로 중국이 전면전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만이 전쟁을 준비 안 하는구나 하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이제 전면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방해물이 되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대만의 그 현지 전문가들과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백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막 그 벌떼처럼 나서 전면적인 공격 작전을 한다, 이것만 생각을 했다가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한강 훈련도 그렇고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회색 지대 전략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회색이란 건 흰색과 검은색 중간이라는 거잖아요. 전쟁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교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그 비슷한 실제로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4년 됐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푸틴이 군사훈련을 한다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훈련을 한 4개월,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해외 전문가들은 푸틴이 또 그냥 긴장 유발하려고 이렇게 이제 또 훈련하고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훈련한 병력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땅을 넘고 공격한 거예요. 이게 회색지대 전술이 전면적으로 가는 건데, 대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대만 해양에 대해서 이제 봉쇄를, 해상 봉쇄를 하고 이제 가둔 다음에 전쟁을 할 것처럼 보이다가 안 할 것 같이 갔다가 하면서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된다. 요거를 준비하는데, 실제로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 이게 훈련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20척 이상의 군함과 이제 30대 이상의 비행기로
대만 해협이나 이런 대만 연근에 침몰을 해서 거의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공세를 비슷한 걸 했어요. 왜 그런지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대만은 이런 중국군의 봉쇄 그다음에 전면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게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버틴다는 기준이 그 싸워서 이긴다는 전제 자체는 대만군도 안 가지고 있어요. 너무 크기가 차이 나고 전력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건 대만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대만군의 군사적 목표는 미국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한 2주 정도를 버틸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3일 이내에 대만군이 완전히 무너지면 중국이 승리라고 대체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가들에 다 조금씩 자료도 다른데 그러면 3일보다 오래 2주까지 대만군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열심히 연구 중이고 그래서 공격을 받았어도 이게 반격을 할 수 있게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 연습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2주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형태로는 여러 가지 운과 그다음에 이제 노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대만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이 관심이 없는 것 중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한테 무기를 파는데 항상 제한되게 팔거나 아니면 돈만 받아놓고 배달이 안 돼요. 가령 F-16 전투기를 대만이 구매했는데 지금 배달이 7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미국이 돈은 대만한테 받고 대만한테 배달을 안 해서 무기들이 많아서 요것들이 해결 좀 잘 되길 기다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의문일 때가 있어요. 중국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크라이나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만은 TSMC도 있고 TSMC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옛날에는 오토바이 강국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군도 드론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대만도 그에 대응해서 자체 국산 드론들을 만들어서 대만의 방어할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대만이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그 M1A2T, 에이브람스 탱크라 해서 약 100여 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탱크 4,500대 탱크들이 한 40년에서 한 50년 이상 된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든 탱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 이번에 한강 훈련하는데 탱크에서 갑자기 뚜껑이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뭔 사고가 났냐. 탱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바닥에 뚜껑이 있습니다. 왜냐? 적의 공격이 받거나 이랬을 때 도망칠 때 비상탈출구가 있거든요. 그 탈출구가 알아서 떨어져가지고 도로에서 이제 동네 시민이 죽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노후화된 무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국산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대만이 국산 무기를 한국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형 무기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것 때문에 대만군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대만은 사실 한국보다는 많이 힘들죠. 그 국력 차이가 이제 근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그 TSMC 문제가 생각보다 군사나 안보적으로 심각해요. 그 대한민국의 그 반도체 업계와 다르게 TSMC는 사실 대만을 좀 은근히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사실 TSMC 때문에 대만을 침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TSMC 그래서 본사가 타이중이라는 도시, 우리로 치면 대전과 대구의 중간 같은 성격의 도시예요. 여기에 있는데 대만의 신형 탱크라든가 장비가 다 여기 타이중에 몰려 있습니다. TSMC 본사를 지킨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사실은 설비를 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거기 대만도 사실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해서 타이페이랑 타이페이 아닌 데랑 부동산 가격 차이도 심한데 이게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보에도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만이 아까 전에 좀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미국군에도 지금 대만제 부품을 드론들이 나오고 있고 대만제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모터 같은 게 미국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미국한테 재래식 무기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한테 무기를 못 받으니까 드론 기술을 전수해줘가지고 그 대가로 이제 미국 무기 받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상황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